뭐가 이게 있네. 검적절주의. 쿠킹 스튜디오 들어간 거예요. 너무 예뻐요. 들어가시죠. 예, 예.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좋네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초대해주신 주인공을 먼저 소개하고 가야죠. 이육정 PD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들어서는데 네.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공복으로 왔어요. 네, 네. 오늘 특별한 만찬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만찬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네, 소박한데 네, 오늘은 닭 요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기만 할 순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먹으면서 당소를 나눠보면 불여일견. 네, 또 싶은데요. 백견이 불여일시. 맞습니다. 피디님 이거 어떻게 드시죠. 먹을까요? 이거를요, 네. 두 가지 닭 요리를 준비했는데 프라이 치킨.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변형된 요리입니다. 네. 예, 이게 약간 이 콩, 콩과 그다음에 약간 매운 소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 생각해낸 레시피입니다. 정말요?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근데 그죠? 먹어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방금 했을 때 야. 제일 큰 거. 예. 크기는 아주 비슷합니다. 큰 거. 네,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먹는 음식을 먹으면 매우 훌륭한 좋겠네요. 컨셉입니다. 네. 요걸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네. 매운 걸 먹어요. 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순살이에요? 닭다리살로 했어요. 닭다리살로 했는데 식었는데 맛있어. 식은지 몰랐네. 네. 많이 식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네. 와. 이게 진짜 맛있어. 버터 맛이 맞나요? 버터 약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뭐지 이 풍미는? 하나도 없대요. 버터 없어. 겉에는 굉장히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게 또 음. 이 프라이드 치킨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 정확하게 갖다 그 팔고 싶다. 그러게요. 기술이 근데 이게 정말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음. 생각나는데 음. 다들 막 난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내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다 싶은 그런 소울푸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원래 입맛이 좀 초등학생이어서 그냥 맵고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다 센 맛있는 거. 줄 아는데 떡볶이. 네 맞아요. 진짜 죽고 싶지만 떡볶이 그게 거의 제 네. 얘기랑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신당동 출신이거든요. 떡볶이. 많이 먹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소울푸드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처음으로 KF땡이 맛있죠. 들어왔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예. 그거. 그래서 그걸 처음 먹었는데 이게 처갓집 땡땡통닭과는 다른 그렇죠. 묘한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닭을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토요일마다 가서 사 먹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학교가 일찍 파는 날이어서 제가 주 6일 학교에 가던 세대라 맞아요. 네, 일찍 끝나면 점심을 그 치킨을 먹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서양 국물의 어떤 맛을 느꼈던 예, 저희 소울푸드입니다. 뭐 사실은 그 KF 땡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음. 도시화가 되고 이제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이른바 프랜차이즈 외국 레스토랑이 들어온 거고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서울로 유학을 하는데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보낼 때 집에서 뭐 잡아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간단한 게 봉당에 뛰어놀던 닭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점심부터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녁에 이제 연기 피워가면서 닭볶음을 해서 그날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의 어떤 맛, 또 어머니의 기억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닭 말고 특별하게 다른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그렇죠. 것은 큰 일이죠, 진짜 정말. 잔칫날 아니고는 그렇죠. 불가능했고요. 네, 네. 그냥 그날 집 주위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마 닭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시골에서 먹던 닭들은 주로 이제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닭 백숙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 영화 집으로란 영화 보면은 그 손주가 와가지고 프라이드 치킨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할머님께서 모르셔가지고 닭 백숙을 해놓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이 기억이 남네요. 맞아요. 네. 프라이드 치킨 막 이러시더라고요. 물에 빠뜨린 닭 말고 왜 빠뜨린다? 정확해요. 나중에 다 먹었어요. 근데 오늘도 프라이드 치킨이 저희 밥상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어디서 제일 먼저 했는지 원조를 알고 계신지. 이 피디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실 이 책에 보면, 직접 쓰신 책에 보면 이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가 뭐 미국 남부 쪽의 흑인 노예들이 만든 거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어쩌면 이 치킨 인류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책을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도 이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닭 요리도 좋아하고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설이 이제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들의 음식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 남부 가서 이제 진짜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맞다, 이 가설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밑바닥 생활하던 노예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1년 중 몇 안 되는 시간, 고기 먹는 날을 이 노예들이 빅타임이라고 했다 그래요. 빅타임. 한마디로 뭐 대박나는 날이죠. 그렇죠. 고기 먹는 날.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니까 그 몇 안 되는 날 이제 백인 주인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하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먹을 만한 부위가 아니라 실은 이제 그 백인들이 잘 안 먹는 부위들을 주로 이제 노예들한테 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한 거죠. 잘 안 먹는 부위라고 하면 뭐예요? 네. 예를 들면 목뼈, 다리, 먹을 거 특별히 없는 부위. 발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닭도 이제 살을 발라내는 이 뼈, 이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튀겼죠. 이게 실은 구두도 튀기면 맛있다는 기름 맛.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먹었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부위도 튀겨서 먹으니까 네. 먹게 된 거죠. 그 미국 남부가 프라이드 치킨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이 원조 레시피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뭔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이 튀김 옷을 입혀서 그것을 이제 딥 프라잉이라 그래서 정말 기름을 넉넉하게 하고서 튀긴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같고, 근데 그 레시피 중에서 좀 특이한 거는 향신료를 그 닭에 이렇게 듬뿍 바른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근데 그 향신료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미국 대륙에서 이 앵글로색슨 백인들이 먹던 향신료가 아니고 백인들이 먹던 향신료는 거의 후추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뭐 다양한 향신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 기원을 따져보면 다 아프리카의 기원을 에서 찾을 수 있는 또는 그 우리가
그 캐리비안이라고 하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 와서 그렇죠. 거기서 사탕수수 머물다가. 네. 이따가 다시 또 이제 북미로 가는 기착지 역할도 했고 거기에 또 사탕수수 농장도 네.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다양한 향신료들이 또 이 노예들의 이 치킨 요리에 또 사용됐죠. 참 문화라는 게 그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문화라는 게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아래에서 그러니까 일단 노예들의 문화가 다시 백인들의 주류 문화로 편입되기도 하는 게 예컨대 재즈 이런 네.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라는 것들이 서로 간에 조응하는 이러한 체제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뉴올리언스라는 게 사실은 위에 동부 보스턴 뉴욕과는 달리 백인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좀 흑인 중심의 사회고 인종차별이 좀 많고 그 남부의 거점이고 이랬던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뭐 프라이드 치킨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치면 치맥 파티 뭐 이런 거 운동장에서 하는 듯한 그런 건데 그 페스티벌 뭐 특성이 좀 있습니까? 네. 이 책에서도 좀 거론이 됐던 페스티벌이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치킨 페스티벌인데 실은 그게 역사가 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뉴올리언스보다도 다른 남부 지역이 이 치킨 페스티벌로 상당히 이 관광으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이거 우리가 원조인데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그 페스티벌이었어요. 근데 정말 치킨 좋아하는 분은 일생에 한 번은 가볼 만한. 가면 한 11시부터 이제 입장인데, 그냥 밤 늦게까지 계속 치킨만 먹을 수 있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치킨 그 레스토랑들, 예. 이런 데가 다 와요. 그래서 자기네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다양한 치킨을 맛볼 수 있는, 네, 또 그런 곳이죠. 우리가 그 치맥도 거기 부스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소개할 수 대단하네. 있는 충분히 잘 될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놀란 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치킨 요리는 한국 치킨이에요. 그렇죠. 우리 뭐 코리안 먹는 프라이드 그렇죠. 치킨. 네. 그게 참 한국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실은 미군으로부터 들어온 그렇죠. 네. KF 땡. 그렇죠. 레시피죠. 네. 근데 그거를 창출 오락이죠. 그렇죠.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다시 그것도 이제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아예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그 하면 다른 딱 메뉴가 생길 정도로 했다는 것도 또 재미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국정 PD님은 다큐멘터리 PD로서 일하면서 되게 많은 주제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리에 대해서 딱 이렇게 집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선은 우리 가정 환경 자체가 제가 자란 가정 환경 자체가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요리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고 또 다양한 음식을 또 먹는 걸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죠. 근데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국 들어와서도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조금 다른 접근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통의 음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떤 국방, 먹방 이런 것도 없었고 요리 열풍이 지금 이렇게 불기 전이죠. 주로 이제 우리 음식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이라든지 네. VJ 특공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음식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저는 음식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고 역사를 뭔가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매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도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저한테
이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좀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실은 음식이야말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음식 프로그램을 하게 됐죠. 음식 다큐멘터리.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누들로드를 만든 네. 프로듀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딱 기억이 날 것 같고요. 누들로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을 그냥 그저 수입하는 거에 익숙했는데 어떻게 보면 BBC 다큐멘터리 아닐까라는 정도의 세계적인 시선에서 네. 이 국수의 세계적인 유통, 흐름 이런 것들을 사회문화사, 역사문화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게 우리가 어떤 자기의 정체성들을 세계화하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누들로드라는 것들이 아주 상징적인데 이걸 만들게 된 계기도 아마 특별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아주 사소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호기심에서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누들로드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갈아타려고 유럽의 공항이었는데 모모가 보니까 거기 이제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아시안 누들이죠. 아시안 누들집. 그래서 거기서 딱 먹는데 자기 주변에 이제 정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그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브랜드 머릿속에서 어떤 궁금증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기기묘묘하다. 그리고 이 음식이 과연 어디서 생겨나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인이 먹게 됐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적어놓고 이제 좀 그 발전을 시켰죠. 막 리서치를 해보고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음식의 기호는 하나는 실은 동시발생.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레시피를 생각해내거든요. 또 하나는 전파. 그러니까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확산되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나는 후자일 경우 훨씬 얘기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누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후자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우연히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음식이 아니라 지구상의 한 곳에서 생겨나서 확산되는 음식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획안을 준비했고 그것이 KBS 최초로 있었던 그 제안 공모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제작을 하게 네. 됐죠. 사실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맞아요.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실크로드는 좀 저에게는 추상적이었는데 누들로드라고 하니까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확 오더라고요. 이건 뭐 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갑자기 요리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좀 많이 말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재밌겠다 가봐라 했던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요? 걱정된다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를 진짜 걱정해 주는 사람들은 말렸던 사람이었다. 가지 마라. 고생한다. 이런 거죠. 그죠? 유학도 온전히 자비로 그러게요. 가신 거죠? 전셋집을 빼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거 간다 그러면 다들 돈 많은 줄 건물 알잖아요. 주시거나. 그렇죠. 강물 네. 주거나 뭐 모아놓은 돈이 되게 많은가 네.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소문이 네. 방송국 내에서 어. 파다했습니다. 네. 쟤는 강남에 빌딩 몇 개 있는 있구나, 것이 있구나.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뭔 배짱으로 휴직을 2년씩이나 하고 그것도 요리학을 그렇지. 간다고 하냐. 그렇죠. 근데 전혀 아니었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이 요리학교 유학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절실한 교훈은 휴직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큰 깨달음 얻고 갑니다. 큰 깨달음이 네. 있어요. 근데 그 결정 과정은 의외로 저는 제가 이제 쿡쿡이라는 책에 그거를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어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책으로 냈는데 그 책에도 이제 썼는데 결정할 때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걱정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자라고 하고 참 무모하게 요리학을 갔죠. 그러면 은행 잔고가 막 떨어져 가실 때도 그런 생각하면서 견디셨나요? 처음에 지금 초심을- 생각해도 아주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학비를 마련해 놓고 내가 이걸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신 게 아니었으니까. 아닌 아니죠. 경우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재정적으로는 부실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성사에 중요한 인풋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자위하시죠. 위안을 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힙하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예. 하거든요. 힙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정말 힙함의 어떤 선구자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KBS PD로서 뭐 사회적인 대접도 받고 재정적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요리 학교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르꼬르동 블레 그 런던으로 가셨는데 특별히 그쪽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그 꼬동블루라는 요리학교가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학교고 또 명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런던 캠퍼스가 있고 파리 캠퍼스가 있어요. 뭐 다른 나라에도 캠퍼스가 있지만 제일 그 괜찮은 곳이 두 곳이었는데 런던을 택한 이유는 저는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갔다 와서 레스토랑을 오픈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음식 컨텐츠를 제대로 만드는 프로듀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영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다 휩쓰는 그 요리 컨텐츠들은 다 영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기간은 정말 지금도 저는 영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면서도 참 가면 악몽이 떠오르고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가지고 하여튼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영국이라고 하면 요리의 대명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요리 맛이 그러면 칩스밖에 파리 없잖아요. 피쉬앤칩스밖에 없는 그런 좀 거친 나라인데 또 세계 요리 컨텐츠의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 되게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영국이란 나라가 참 그 작은 나라가 정말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셰익스피어를 만들고 비틀즈를 만들고 실은 세계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스토리텔링을 하는 나라 또는 그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 요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은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영국 중에서도 런던이라는 도시는 음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원 자체는 빈곤하지만 다른 나라의 음식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가 막힌 레스토랑을 만들어낸다든지 책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어떤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지 영화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거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자원은 풍부해.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민족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자원은 항상 남한테 이용만 맞아요. 당하죠. 남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용만 당하다 마는 거죠. 그 개인적인 요리 스승은 캐놈이라고 하셨는데 이 캐놈의 이 칼질이 사실 그다지 능숙하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요리사 하면 한 1초에 30번 정도는 칼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는 어떠셨어요? 그 캐놈 스승과의 어떤 일화는? 네. 그 캐놈이라는 분은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중국어를 할줄 몰라요. 니하오밖에 못해요. 니하오밖에. 근데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요리사죠. 예, 그래서 그분을 그 프리젠터로 기용하는 과정들도 좀 재미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섭외가 돼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일하게 됐고, 이제 한번 굉장히 재미난 거는 중국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온 또 영국에서 온 또 영국의 BBC 아주 스타거든요, 스타 셰프거든요. 요리한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굉장히 큰 식당이었어요. 중국 셰프들 한 30명이 다 이 유니폼 입고 다 둘러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칼질이 좀 느린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데. 근데 먹을 하는데 막 보통 요리사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불하고. 근데 굉장히 막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들 이게 뭐지? 약간 당황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내가 모시고 한 세계적인 셰프인데. 선생님이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참 이게 기대와 달리 굉장히 칼질도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이 웍하는데도 이렇게 뭐랄까 능숙함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뭐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요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런히 빨리 써는 셰프는 전 세계에 너무 많다. 하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요리사는 아주 극소수다.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근데 사람이다. 그게요, 제가 이 이후에 이제 요리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제작하고 또 정말 세계 유수의 레스토랑들을 취재하면서 그 말이 딱 맞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정말 세계의 이런 미식, 이 레스토랑 세계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리더들은 있잖아요. 막상 가보면 요리 잘 안 해요. 말만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했을 수 있죠. 아니면 초반에는 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실은 어떻게 보면 요리사는 건축가여야 되고 좀 미술가여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것은 그 공간의 의미는 이런 접시에 담는 플레이팅도 되고 자기 레스토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메뉴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세계적인 뭔가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정말 아트다라고 했을 때 실은 어느 부분이 굉장히 기계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능숙한 사람도 그렇죠. 있지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획과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훌륭하죠. 그 나머지 세 분은 실은 테크니션들한테 맡기죠. 그렇죠. 근데 요리학교 가시기 전에 사실 요리를 만들던 분은 아니니까 가서 동기운이 좀 따라줘야 됐을 것 같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맞는 그런 절친한 친구분들 생기셨어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동기 덕에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네. 참 여러 친구들이 있었고요. 뭐 기억에 남는 친구들 배경도 굉장히 다양했고 나라도 국적도 되게 다양하고 이제 공통점은 다 음식에 대한 열정이 아주 굉장한 친구들이었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저를 좀 무시했어요. 왜요? 아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굶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놈은 뭐야 그리고 되게 이제 특히 요리학교에서는 뭐 얘가 그 전에 사회에서 뭘 하고 왔건 뭐 무슨 뭐 박사를 했건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요리를 잘하는 애는 무조건 대접 받고 못하는 애는 참 천절이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 변화의 계기는 제가 실은 그 제 유학 과정을 다큐로 만들었거든요. 네. 셰프의 탄생이 네, 그때 그렇죠. 기획하셨던 나중에 나갔죠. 참 나중에. PD. 네, 천상 PD십니다. 모든 걸 컨텐츠화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나를 보는 눈이 동기생들이 그랬겠네요. 이 친구는 맛으로 승부할 친구가 아니라 스토리로, 콘텐츠로 승부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또 그게 또 중요한 방향이겠구나라는 또 각성도 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 집에도 막 부르고 예. 그리고 정말 요리사치고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싫어하는 요리사는 없어요. 아, 정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 다큐를 찍을 때 실은 이게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 동기생들을 다 소집했어요. 나보고 설득을 하래. 네. 동의를 얻어와라. 동의를 얻어라. 아, 그들의 네. 동의를 받아. 네, 그래서 그 쿡쿡 책에도 초반에 나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야 실은 나는 이걸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야. 그러면 니네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세계적인 셰프가 됐을 때 그의 학창 시절 그렇지. 할 때 지금 이 자료가 어마어마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다들 나는 될 다 거니까. 찬성. 그죠, 될 거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게 참 PD 마인드, PD다운 그런 생각이었다고 싶은데, 근데 가서 어쨌든 요리 학교에 입학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뭐 요리 기술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웍을 한 손으로 다룬다든가 이런 거 기술. 근데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웍은 잘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뭐 어떤 기술을 뭐 얻어오신 게 있거나 뭐 요거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뭐 정말 이제 촬영하고 취재할 때는 몰랐죠. 그렇게 힘든 직업인지 뭐 그냥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근데 지금 요리사들은 정말 정말 잔병치레 없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서 있어야 되죠. 앉아 있는 경우가 없고 정말 유명한 요리사들도 정말 가보면요. 점심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자기 끼니를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말 아침에 와서 또 장을 보거나 아니면 또 식재료 챙기는 경우들 그다음에 점심 저녁해서 또 늦게 끝나잖아요. 그렇지. 식당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은 다 10시 아무리 일찍 자기 먼저 간다 그래도 10시고 10시 11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리 학교도 어떻게 보면 그 절반도 안 되는 체험이었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PD라는 직업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뭐 그렇게 안락한 직업은 아니지만 야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PD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에 벗어난 아이디어 예, 그런 것들이 좀 허용되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더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번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리사는 그게 아니라 실은 그 일과가 있고 그 일과는 딱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일 그 꼬동블루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싫어하는 게 레시피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요. 그러면 뭐 이럴 때도 있죠.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뭐 점수를 거의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건 네가 오픈해서 나중에. 네 레스토랑에서 해라.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실은 요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창작과 다른 어떤 다른 영역이다. 그거는 약간 과학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인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똑같은 퀄리티의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제의 맛과 오늘의 맛이 다르면 안 되고 1년 내내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거의 이 성직자 또는 군인과 같은 이 그 디스플린, 규율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이 자유로운 영혼의 PD한테는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더 그래서 먹고 싶은데. PD는 제복이 없고요. 요리사는 제복이 있잖아요. 이 제복이라는 게 규율이고 규율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PD는 일관성이 있으면 망하죠. 맨날 똑같은 그렇죠. 요리사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문하면 나오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프랑스 요리를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 어떤 차이가 좀 가장 크다고 느끼셨어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는 저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실은 이
발효에 대한. 아, 발효. 그 다음에 실은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통해요. 그 얘기는 한식은 정말 프랑스 요리를 버금가는 또는 능가하는 정도의 그 정말 굉장한 요리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쩌면 좀 부러운 점이기도 했던 거는 프랑스인들은 요리가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깨달았죠. 네. 꼬동블루라고 하는 요리 학교. 그러니까 요리를 학교에서 하나의 지식의 체계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확립한 것도 프랑스인들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세운 거죠. 예전에는 유럽에서도 요리는 다 주방에서 도제식으로 배웠죠. 진짜 냄비로 마줘가면서 그런 쯤이었지. 그거를 문서화하고 체계화하고 지식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를 프랑스인들이 했고, 우리가 요즘 또 우리가 식당들 레스토랑 평가할 때 얘기하는 미슐랭 가이드, 그것도 프랑스인들이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술 평론, 아트 평론 하듯이 평론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은 문화로서의 요리를 먼저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요리사의 지위도 벌써 1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셰프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위,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셰프들이 탄생한 것도 프랑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서갔죠. 그러니까 오늘날 프랑스가 여전히 세계 미식계의 어떤 문화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프랑스 레시피가 특출나서라기보다는 문화로서의 요리라고 하는 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말과 글의 어떤 그 힘, 그것을 먼저 인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부러웠죠. 근데 르꼬르동블 그 시험 되게 어렵다고 막 초급, 중급, 고급 막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사실 요리 전문가, 요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뭐첫 시험부터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요.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매일매일이 시험이에요.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그게 축적이 돼요. 아,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론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실기 시험도 보는데, 실은 매일매일의 점수가 축적되고, 물론 이 비중 자체가 이제 중간이나 기말고사가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학력고사 마찬가지. 맨날 잘하다가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는. 예, 망할 수 있는 게 항상 그 요리의 실기 예,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요리 시험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메뉴가 이제 그 예상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딱 그냥 가면 알아요. 메뉴를 뭐 할지. 뭐 닭 가지고 뭐 하는 거, 뭐 오리, 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 딱 뽑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때는 다 못하죠. 또는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 공부하더라도, 뭐 어느 과목만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리고. 네, 그렇죠. 이게 나올 거야. 했는데, 천운에 맡기는 거죠. 나왔나요?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정말 난감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그 성적은 물어보지 말라 나한테. 근데 어쨌든 성적 어땠는지. 졸업하셨어요. 네. 저도 간신했습니다. 정말 간신 턱걸이였습니다. 네.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졸업하셨을 때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뿌듯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뿌듯했죠. 정말 뿌듯하고, 약간, 그때 겨울이었는데, 예, 딱 이제 확인하러 갔어요. 이제 면담을 딱 해요. 교수부장님이. 그래가지고 딱 봉투에서 성적표를 딱 꺼내서 봐요. 그래서 그게 55점인가? 넘어야지 졸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어떻게 울고 나와요. 네, 울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 돼가지고. 더 다녀라 이러고. 네, 더 다녀왔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클로즈 콜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슬아슬했다. 그 선생님이 아슬아슬했다 하더니 하여튼 저희 축하한다. 너가 정말 TV 프로듀서로 고급 과정까지 맞춘 애는 한번 나는 너밖에 못한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저기 스토리텔링 뭐 특별 과정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요리사 스토리텔링을 과정이 아니라. 확실하니까 저러면 아마 시켜주자. 그러셨을 거예요. 얘가 가도 요리사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겠죠. 그딱 나왔는데 겨울에 딱 바람이 런던의 바람이 샥 부는데 내가 이 한 장의 성적표를 그럼요. 보면서 이 고생을 했구나. 전셋값을 날렸구나. 그러나 더 큰 역사를 쓸 것이다. 그럼. 그런 거잖아요. 그 이육정 PD님 쿡쿡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모든 요리라는 게 이런 작은 그런 문명의 자장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데 우리한테 없는 것, 그걸 찾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 이육정 PD님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들의 요리 속에서 무엇을 배워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배워왔는가? 그 쿡쿡이란 책도 그랬고 요리인류 키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치킨 인류 네. 같은 경우도 저는 실은 인류의 요리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통해서 하나의 인류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거를 음식을 통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속 좁게 생각하면 문화의 우열을 짓죠. 저기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훌륭하다. 선진적이야. 여기는 후졌어. 네. 그리고 뭔가 그거를 항상 뭔가 그 좋고 나쁨, 상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떨쳐야 된다. 언어의 우열이 있을 수 없잖아요. 뭐 프랑스어가 세계 1등이고, 뭐 다른 나라 말은 뭐 이거 아니잖아요. 전 요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결국은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창의성과 기억과 그 마음들이 담겨서 그것이 나온 것이고, 마치 정말 우리가 지구상에 한 언어가 사라진다 그러면 굉장한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거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요리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전 세계가 비슷한 음식으로 점점 동질화된다면 그거는 굉장한 손실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의 전통 음식들이 많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KF 땡땡을 먹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비슷한 음식을 다 먹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모두 사회 체계 자체가 비슷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문화적인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우리가 좀 처진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음식들은 그 나라에서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 다큐멘터리나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 있어요. 네. 근데 뭐 음식 속에는 인류의 뭐 삶, 역사, 문화가 다 들어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류 문화의 시작이 뭘까? 음식의 시작이 뭘까? 생각해보면 빵 아닐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빵? 빵 좋아하세요? 그럼요. 빵을 좋아하고 제가 누들로드 다음으로 했던 요리인류 시리즈의 실은 주인공인 음식이 바로 빵이죠. 네. 국수보다 더 원조격인 밀가루를 이제 베이스로 한 음식이고 그 스토리도 뭐 무궁무진하죠. 네. 빵도 참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인류라는 그 책 보니까 거기 이제 멕시코의 주식인 그 또띠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또 옥수수 가루로 만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의 식탁을 바꾼 가장 큰 전환점을 들자면 저는 그 농업혁명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농업의 핵심은 결국 곡물을 재배했다는 것이고, 오늘날 인류를 먹여 살리는 곡물 세 가지를 들자면 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옥수수죠. 네, 옥수수. 옥수수고 쌀을 어떻게 보면 제외하고는 밀과 옥수수는 실은 빵의 형태로 만들어 먹었고 근데 굉장히 다른 형태의 빵이 탄생했죠. 네. 그 빵 종류 중에 크로아상이 있잖아요. 맛있죠. 그 어린 왕자로 유명한 맞아. 이 생텍쥐페리가 인간의 돼지라는 작품에서 크로아상을 삶의 기쁨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삶의 기쁨. 네. 이 크로아상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크루아상은 제가 그 꼬동블루에서 그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제 그 제빵 수업을 들으면서. 근데 참 놀랐어요. 정말 나는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요리법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 반죽을 계속 접으면서 거기에 이제 버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버터 사이에 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빵 반죽 사이에 이 버터 이 층 이게 숨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븐에 집어넣게 되면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지. 이게 막 팍팍팍 하면서 정말 이 수천 겹의 네. 그 바삭함에 그 다음에 그 버터의 향이 확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아,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그 침이. 설명 잘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 크루아상을 제가 만들어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책으로 보고 어디 가서 촬영할 때랑 직접 만들어보고 나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참조물인지를 진짜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요. 음식이 그냥 끝이 없죠. 이게 문화사적으로 정말 풍요롭네요. 나는 그냥 이렇게 쿠킹하는 걸로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음식이 인류학이고 역사고 문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네요. 이제 이육정 PD님은 음식으로 이제 도시재생을 지향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까 스토리텔링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것과도 맞닿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 아마 지금 오늘 우리 이 녹화하고 있는 위에 천장 보시면 이 40년도 넘은 이 집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실은 뭐 음식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반드시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그 공간 또 그것이 음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국은 다 우리의 마음과 상징,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을 때 그것이 문화로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도시재생도 바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근데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실은 참 외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에 사람들의 발길을 그렇죠. 다시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음식이다. 네, 저는 인간은 어떤 면에서 마음의 집을 짓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주 호사스러운 집에 있으면서도 이곳이 지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정말 오두막에 살면서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천국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음식이 아닌가. 아주 우리가 다소적한 집에 있어도 거기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으면서 재미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이 사람은 행복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을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도시 재생도 어쩌면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전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 먹었거든요. 언제 다 먹었어? 진짜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지금 해주신 답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북소리 시청자분들께 요리의 매력이란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줄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요리는 정말 함께 한다는 거,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 지난 수많은 년 동안 인간은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던 존재들이고 오늘날 정말 혼밥의 또의 어떤 시대 실은 우리는
지금 이거 뭐 이 안에 영양분이 어쩌고 이게 뭐 친환경이고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고 진짜 중요한 음식의 의미를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요리의 즐거움은 저는 함께한다. 함께하는. 음식을 통한 소통, 사회적 소통, 그리고 커뮤니티의 재발견. 네. 뭐 이런 얘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근데 끝없는 이야기 그리고 나눠도 끝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다. 나는 안 끝나는 줄 알았어. 지금 사실 해가 조금 졌죠.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좀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 좀 따뜻한 시간을 함께 가져봤는데요. 네. 사실 우리 북소리가 시작한 지가 한 6년여 정도 됐는데 이 북소리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손님이셨습니다. 마지막 게스트셨구나. 네. 다시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건 뭐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뭐 책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런 외침을 매주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면서 정말 다양한 저자들 만났잖아요. 뭐 북소리는 비록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외침만은 이 시청자분들 가슴속에 쭉 오랫동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북소리를 진행하면서 참 어떠셨어요?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공영적 섹터가 상당히 적어요. 다 상업적인 이윤 추구에 다들 함몰되어 있어서 방송사의 운영도 그렇고 프로듀서의 제작 마인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북소리는 사실 그런 상업적인 이윤 추구의 동기와는 상관없이 공공적 가치를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어서 TBS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고 어쩌면 이 프로그램은 좀 마감을 하더라도 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공공적 가치를 좀 사회에 널리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네.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창현 교수님은 사실 우리 북소리의 박수 요정으로 최근 굉장히 열심히 박수 한번 치시고. 박수 한번 치시고요. 네네. 두 분 평론가님은 그동안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성훈 선생님? 서운해요? 너무 서운하네. 너무 서운해요. 그렇죠. 그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했었던 이 시간에 북벤저스로 잠시나마 좀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감사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북소리라는 이름으로는 정말 없어지더라도 네, 책 프로그램은 정말 계속 네. 꼭 좀 TBS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무슨 프로그램이 폐지될 때는 저의 굉장히 제가 잘못한 게 많구나. 제가 뭔가 역할을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까지 아니셔도 되는. 좀 반성을 많이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북벤저스라는 명칭으로 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심장한 명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어벤져스가 해체되더라도 또 개별 활동들 이어나가다가 사실 아니 나중에 또 합체를 합치다. 해요. 그리고 계속 시즌도 바뀌면서 뭐 새로운 버전도 아이고,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는 사람도. 뭐 가끔 네네. 예, 하지만 어쨌든 계속 버전업 한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 허위의 입국부터 시작해서 해결제. 그렇죠. 가장 계속, 오래했어요. 예, 제일 하다 책임이 보니까 크신 것 같아요. 6년 내내. 폐지되는데. 네, 6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북소리는 비록 지금 안녕을 고하지만 영원한 헤어짐은 아닐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네, 공일오비는 오래긴 한데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어요. 어쨌든 뭐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자리 빛내주신 네. 이육정 PD님까지 모두들 고생하셨다 이런 의미로 크게 박수 한번 치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